네, 안녕하십니까. 우바함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채널을 내음이라고 했더니 좀 저도 낯설고 그래서 채널이란 말을 이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바 박사 구현상입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우리말 풀이는 공공이라는 한자 우리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위공 또는 구실공, 이제 저는 별음공이라고 쓰자고 이제 외치고 있는 셈인데요. 별음공까지의 뜻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남은 낱말 함께 공 이것을 풀이함으로써 공공의 우리말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연 이 공은 함께 공 이 낱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좀 궁금해 하시면서 자,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라는 이 한자 우리말은 아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공이라는 낱말은 원래는 이렇게 두 손을 제기를 받쳐가지고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상형 문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기를 공손히 들고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손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윗사람, 윗분 또는 이제 신이라는 가장 높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는 이런 행위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 공의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의식을 거행한다, 의식을 다 같이 치르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여살이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모여살이라는 것을 이제 공동체 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썼을 때 society라는 잉글리시 낱말로 보면은 societas라는 이제 라틴 말에서 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동아리란 뜻입니다. 동이라는 게 하나 묶어놓은 그 묶음을 얘기하잖아요. 동. 그 안에 들어온 집합, 이것이 동아리인데 모여 살이하는 동아리, 이것이 바로 소사이어티란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번역한다면, 우리말로 새로 옮겨 놓는다면 그것을 모아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제 제안이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공이라는 이 낱말은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 그리고 뭐 이제 제물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였다. 그럼 공이라는 건 상당히 삼가는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높은 분에게 나아갈 때 삼가는 태도로, 또 그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는 태도로 이 공의 의미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뭔가 윗사람, 윗분 또는 바친다 이런 뜻이 좀 암암리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높다라는 뜻이 있어서 시민사회가 이미 전개되어 있는 21세기 오늘날에는 조금 낱말의 뜻이 적절치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공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이 낱말 뜻에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말로 이제 공공이 번역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이 공이란 낱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동일하다, 함께라고 우리가 주로 썼던 건데, 이 공은 동일하다라는 뜻과 같이, 함께, 더불어, 또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말에서는 이렇게 공이라는 것이 여러 개의 뜻을 이제 갖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일본 말에서 이것이 잉글리시의 퍼블릭이라는 낱말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공공이라는 한자 낱말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좀 약간 그 다른 이제 말인데요. 번역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퍼블릭의 번역어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로 공공이라는 한자 낱말을 썼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본 말 따로 있고 한자 말 따로 있고 잉글리시 따로 있는데 도대체 이 일본 말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을 이제 품으실 수도 있는데, 번역이라는 우리말은
제가 뭐 논문도 이거 썼는데요. 뒤쳐 옮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뒤척뒤척 하는 거 있잖아요. 요때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자리를 잡느라고 이쪽이 맞을까 저쪽이 맞을까 하고 어떤 자기에게 딱 편한 자리를 찾는 거, 이거 뒤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다가 뒤로 누웠다가 하는 거, 뒤척이는 거. 다음에 이제 옮긴다 하는 건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가져다 놓는 거. 그러니까 말의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다른 말을, 한국말과 다른 말을 그 다른 말의 뜻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말에 맞는 말로 이렇게 그 맞춰보는 거. 그러니까 옮기는 것은 뜻을 옮기는 겁니다. 말을 옮기진 못해요. 말을 옮기진 못하고 다른 나라 말에서 우리나라 말로 뜻을 옮겨올 수는 있습니다. 뜻을 옮겨오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옷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말과 이쪽 말이 좀 안 맞아서 이쪽 저쪽으로 뒤척뒤척 해가지고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춰보는 과정, 이것이 뒤침입니다. 뒤쳐가지고 뜻이 잘 들어맞도록 이렇게 옮기는 거, 이거 뒤쳐 옮김, 이것이 번역의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일본 사람들은 퍼블릭이란 말을 제대로 옮겼을까요? 이렇게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옮겼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것을 일본이 한자 낱말로 공공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거 그냥 우리가 아무런 뒤쳐 옮김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가 가져온 것은 뒤쳐 옮긴 게 아닙니다. 가져온 거죠. 빌어 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차용이라고 하는죠. 빌어 쓰고 있는 거죠. 가져다가 그냥 갖다 쓰는 거. 우리 것인 줄 알고. 실제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이런 공공이란 말이 쓰이긴 했었는데 쓰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우리말에는 공과 공이 따로 떼어서 떨어져서 쓰였던 표현들입니다. 따로 떼어가지고는 아주 많이 쓰였지만 이게 붙여서 함께 쓰인 적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한 열 몇 번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인데요. 조선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퍼블릭의 번역어로 공공을 택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의심했어야 됩니다. 제대로 이걸 옮긴 것일까? 뜻이 맞을까? 제대로 뒤처진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말에서는 이게 안 맞아서 뭐 그냥 이렇게 써도 안 맞고 저렇게 써도 안 맞고 서로 간에 혼란만 가중됐던 것입니다. 근데 일본 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공이라는 낱말은 정부나 국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함께 공이라고 쓰는 저것은 시민사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원래 퍼블릭의 뜻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공공이란 낱말은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국가주도형으로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국가를 중심에 두고 시민사회를 갖다 끼워 맞힌 그런 낱말이 됐습니다. 퍼블릭은 그런 의도로 쓰이는 낱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퍼블릭과 공공이라는 이 한자 일본 말은 아예 어긋나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번역의 논란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더 아쉬움이 크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자 우리말 공에 터박이 우리말 함께의 뜻을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말은 좀 그만 생략하고, 자, 그러면 공의 뜻매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라는 낱말은 이미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많이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뭐 굳이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낱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유란 낱말의 뜻은 함께 갖는 것이란 뜻입니다. 함께 갖는다라는 것이 공동재산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공동 소유, 다 아시죠? 누군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럼 이제 부부간에 이걸 누구 소유로 할 것이냐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합시다.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 공유입니다. 그때 정말로 아파트의 그 소유권이 둘에게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함께 가짐이라고 쉽게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갖는다라는 말이 뭐 쉽지는 않지만 가장자리란 뜻입니다. 둘러친 가장자리.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마치 그 가장자리를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끌어안은 것처럼 그것이 가짐입니다.
내 가장자리, 내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집어넣은 거, 이것이 가장 가짐입니다. 어쨌든 공유라는 것은 함께 갖는 것인데 핵심은 유에 있습니다. 가짐에 있다는 것이죠. 혼자 갖느냐, 같이 함께 갖느냐, 여럿이 갖느냐, 나눠 갖느냐, 뭐 이렇게 똑같이 갖느냐, 또는 서로 다르게 갖느냐, 뭐 이런 가짐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공유는 그 중에 한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지식, 공간,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공유입니다. 이해가 좀 쉽죠? 제가 이제 나눈다고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갖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서울시에서 공유라는 말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공유 서울.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아주 잘 바꿨습니다. 공유 서울은 쉐어 이코노미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쉐어 이코노미를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번역한 건 아니죠. 자, 그럼 이코노미가 경제냐?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신랄하게 비판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이코노미는 경제가 일단 아닙니다. 이코노미라는 것은 살림살이에 더 가까운 말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공유 경제라는 말에서 공유 서울을 가져왔는데, 그때는 쉐어라는 말을 가지고 쓴 겁니다. 쉐어라는 것은 슬픔과 이런 것들 나누는 거죠.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어 쓰자 이런 뜻입니다. 쉐어한다는 것은 쉐어하우스, 여러 명이서 그 한 건물을 더불어 이용하는 거, 더불어 쓰는 거, 이것을 쉐어라고 하는 거죠. 나누어 쓰기가 핵심입니다. 쉐어에서는. 근데 이것을 공유라고 썼으니 함께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 쓴 말인데 한동안 이 공유 서울이란 말을 쭉 써왔습니다. 자, 공유란 말을 쭉 쓰다 보니까 이 소유가 확대되는 거냐? 내가 내 아파트의 그 주차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그럼 내 아파트 주차장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반으로 쪼개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눔의 관점에서 말이 쓰인 것이고 서로 더불어 참여하기라든지 네트워크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공유라는 말로 잘못 썼기 때문에 저도 엄청 비판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공유 서울이 점점 이제 그 함께 서울로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함께 서울은 함께란 낱말이 또 잘못 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비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어쨌든 함께 서울이라는 이 낱말도 이 말도 잘못된 낱말입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하다고 봅니다. 함께 서울은 좀 더 적절히는 함께 나누는 서울, 함께 나눔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나눌 것이냐? 사람들이 서로의 슬픔과 기쁨과 어려움 등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나눔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마다의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쓰는 것, 이것이 나눔의 핵심이잖아요. 함께라는 말이 이런 걸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나눔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쉐어는 그러니까 나눠 쓰기입니다. 그러면 쉐어에서 핵심은 나눔에 있기 때문에 나눔 서울에 쓰면은 가장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서울에 오시는 모든 분이 서로 함께 나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국제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자. 누구든 오면 서울이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들을, 그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문화가 됐든 K-팝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과 서로 함께 나누자. 나눔 서울을 이제 나눠 쓰자.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말보다는 나눔이란 말이 뜻으로는 더 정확하다. 하지만 이미 함께 서울이 정착됐기 때문에 뭐 함께로 써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함께 서울보다는 나눔 서울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터박이 우리말 함께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함께라는 이 낱말의 뜻을 찾아내 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한데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국어학자들이 이제 함께의 뜻을 아주 살짝 이렇게 그 어원을 밝혀 놓았기 때문에
상상의 그 날개를 펼치는데 아주 흥미로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자 즐겁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함께의 우리 이제 말밑이라고도 하는데 어원 말밑 말뿌리 뿌리가 되는 낱말은 이게 뭐 사실 훈민정음으로 적혔을 때하고 이제 향찰 이런 걸로 적혀 쓴 이런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어원을 연구하신다고 그래요. 그분들의 이 연구 역량은 상당히 이제 커졌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한자뿐만 아니고 이두, 향찰, 몽골어까지 다 뒤져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낱말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 과학적인 탐구 이것에 경애를 느끼게 되는데요. 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같은 철학자들이 아주 손쉽게 이런 철학의 집을 이제 뜻매김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찾아뵙지 못하지만 감사드리고 홍용표 선생님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논문에 여러분들의 각주가 다 달려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명예를 돌려드리고 어원은 한 발음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날식으로 하면 한 끼가 되겠나요? 뭐 비읍, 시옷, 기역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무섭게 이렇게 되겠네요. 한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음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소리를 좀 잃어버렸습니다. 어쨌든 함께는 원래는 니은이 붙어 있고 여기 아래아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캡처해가지고 PPT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미지로 이제 그림으로 집어넣는데 어쨌든 한께입니다. 자, 한께란 말의 중요한 뜻은 한이란 낱말입니다. 하나란 뜻이군요. 함께는 하나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깨라는 말은 어저께 그저께 할 때 그 깨란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때를 뜻하는 말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그럼 깨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깨라는 말은 이렇게 어깨 동무할 때 어깨 있죠. 이것처럼 이렇게 서로 결려진 것들 가장자리라는 뜻인데 어떤 테두리 이것이 그냥 맞물려서 서로 이렇게 조금씩 맞물려서 이렇게 서로 경계를 겹치고 있는 것들의 언저리 이것이 바로 깨입니다. 대단히 재밌는 표현이네요. 하나이긴 하나인데 어떤 하나예요? 서로 그냥 따로따로 떼어져서 묶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조금씩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를 맞물린 채로 이렇게 한 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덩어리 이런 게 한께군요. 아주 재미있는 우리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사격 조사 의가 마지막에 덧붙여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국어학자들께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물린이란 말은 제가 쓰는 건데 결합한 말이다 이렇게 쓰는 건데 뭐뭐 하는 때 또는 뭐뭐 한 때 또는 같은 때란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뭐뭐 하는 때 동사군요. 그럼 굉장히 이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뭐뭐 하는 때구나. 그러면 엄청난 생각의 자유를 이제 갖게 됩니다. 무엇을 하는 때일까? 공부를 하는 때.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밥을 먹을 땐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있고, 동사 중심으로 우리말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가 중요한 낱말이니까 이 하나가 도대체 함께 쓰이는 이 하나는 어떤 종류의 하나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나가는 것이 또 아주 어려운 과제였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의 범위는 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함께라는 것이 나름대로 울타리, 범위가 있으려면은 하나의 범위가 이제 제한되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종류와 다음에 함께의 범위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좀 다른 말을 가지고 터박이 우리말 가지고 또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나의 종류를 찾기 위해서는 아울러와 더불어. 다음에 이제 같음, 같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찾아낼 수 있었고, 또 이제 함께와 때 범위의 관절에서는 혼자와 홀로라는 낱말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한번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소개를 마지막에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함께의 온전한 뜻매김, 오람, 올 뜻매김, 올이라는 것은 온전히 갖춰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올 뜻매김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라고 쓰겠습니다. 앞에 별음이라고 쓰면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서로 더불어 어우러져 있음, 이것이 함께다. 좀 받아들여질만 한가요? 네. 직관적으로 우리가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은 뭐 그럴 것도 같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말을 쓰는 하나의 큰 장점인 것이죠. 들어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죠.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이런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내가 말해놓고도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확신이 안 서는데, 우리말의 경우는 딱 들어보면 판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제대로 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함께의 뜻매김을 한번 시작해 보는데요. 자, 함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의 의미를 어떤 종류의 하나냐, 이 갈래, 하나의 갈래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나누기 위해서 다른 낱말들과 함께와 잘 쓰이는 그런 다른 낱말들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 비교한 것은 아울러라는 말입니다. 아우르다라는 동사로부터 비롯된 아울러. 근데 이 아울러라는 것은 뭐 이제 다 아시는 낱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예를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같이 솟았고 아울러 겁이 났다. 화가 났는데 아울러 겁이 이제 겁이 났다. 화가 났는데 겁이 났다. 아울러는 어떤 관계로 쓰인 걸까요? 요거는 하나가 주가 되고 그 주가 된 것에서 곁들여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머금어들여 와 가지고 싸잡혀 가지고 한꺼번에 휩쓸리는 것, 이것이 아울러이군요. 아울러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아울러였군요. 그러니까 아우르다라면 이제 내 풀 안으로 싸잡아 들어오는 것, 이런 의미로 쓰였군요. 그러니까 아울러의 중요한 뜻은 중심이 있고 변방, 곁이 있어서 곁으로 내가 감싸 드리는 것, 이것은 아울러입니다. 감싸 드려 주는 것, 감싸 주는 것, 이것은 아울러이군요. 여기는 나름대로 중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운데라는 개념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자리라는 개념이 있어서 어떤 것이 먼저고 또는 그것이 가운데고 나중이 있고 다음에 가장자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중심이 속이라든지 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층차가 있더라. 응? 그러니까 아울러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곁들여지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주로 뭐냐면은 이렇게 아름들, 소유물들이 주로 곁들여지는 거더라. 또 하나로 이제 비교를 들어본다면 홍길동은 지혜와 용기를 아울러 가졌다. 그러면 용기가 일단 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가 주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용기가 곁들여진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울러라고 했으니까 함께라고 쓸 수 있는데 함께를 쓰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뜻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혜와 용기를 함께 가졌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홍길동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라는 낱말이 좀 아울러와 달리 이렇게 주종관계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요. 자, 그러니까 아울러와 달리 함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뭐든지 아우르는 사람은 아울러지는 사람도 곁들여지는 사람도 그가 함께라고 쓰이려면 그가 행위의 주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딸려 들어오는 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도 주체해야 된다. 스스로 자신의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스스로 나야 된다. 스스로 나인 경우에만 함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강제에 의해서 쓰일 때는 함께 한다고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억지스럽지 모르겠는데,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런 구분을 자세히 해낸다면 아울러 하는 거와 함께 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더불어는 어떤 것이냐? 더불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몸통과 딸림의 관계, 아울러와 비슷하군요. 덧붙였다, 덧붙였다,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는 덧붙여서 딸렸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더불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 있고 그것에 곁들이로 덧붙여진 것,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등한 주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곁들이, 덧붙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이렇게 제가 썼지만 중요한 거는 함께 속하는 그 대상은, 함께 속하는 어떤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어떤 주체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 주종관계라든지 딸림 관계라든지 또는 몸통과 딸림의 관계, 이런 식으로 뭔가 기우뚱한, 기울어진 그런 관계, 평등하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는 함께란 말로 쓸 수가 없다. 아울러라든지 더불어라든지 이렇게 쓸 수는 있겠다. 물론 이제 가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자, 함께는 기본적으로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쓰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신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도 함께 술을 마실 수 있겠죠. 이럴 때 그들은 술을 마시는 차원에서는 서로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람과 이제 개를 요즘 많이 보게 되는데, 산에 가면은 요즘 예전과 달리 그 반려견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저는 이 반려견이란 말이 좀 적절치 않다고 봐가지고 돌봄개라고 쓰고 있는데요. 돌봄개는 사람이 돌보기도 하지만 개가 사람 돌보기도 합니다. 돌봄은 이제 쌍방향이라고 좀 보는데, 어쨌든 사람과 이제 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제 목줄을 해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을 때 함께 하고 있는 걸까요? 더불어 하고 있는 걸까요? 아울러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그 느낌이 왜 드냐면은 사람이 개를 좀 모시고 다닌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사람이 개를 돌보며 산책을 하는 거죠. 산책을 시키는 건데, 산책을 시킬 때 보면은 개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개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주인은 개가 멈췄으면 주인도 기다려주고,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그 우리 개하고 달리 돌봄개들은 주인과 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 관계로 보면은 함께의 관계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 돌봄개는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사람과 자동차는 함께 드라이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스스로 나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는 어떤 것과는 기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이 하나에 속할 수 있는 종류는, 갈래는 오직 스스로나 함께 이렇게 행위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행위의 주체만이 함께 할 수가 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함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함께 한다는 말의 반대말을 좀 떠올려 보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함께의 반대말은 글쎄 저는 혼자일지 홀로일지 잘 이제 그 구분하기는 어려웠는데, 혼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이 없이 저만 있을 경우, 한 사람이 한 공간에, 한 자리에 그 사람만 있을 때 혼자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상당히 자유롭겠죠. 자기 방 안에 자기만 있으면은, 혼자 있으면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물론 심심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유롭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단 따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이건 혼자입니다.
이건 일종의 수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수의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홀로라는 말은 좀 그와는 좀 아주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홀로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이별했다, 헤어졌다, 여의었다. 그래서 기댈 사람이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입니다. 홀몸이 됐다, 호라비가 됐다 할 때 그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이 이렇게 항상 혼자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전화할 때도 없고 이런 사람이 바로 홀로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 혼자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제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네, 죄송합니다. 홀로 된 사랑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기대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속마음을 서로 터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것이 이제 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됐든 홀로가 됐든 함께는 그 반대해야 되니까 적어도 함께 있으려면 둘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 둘 이상이 공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서로 속마음을 갖고 코드가 맞아서 서로 마음을 잘 주고받을 수 있고 말이 잘 통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심지어는 싸우면서도 함께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방식은 있을 수 있는데 함께라는 말은 적어도 2명 넘게 있어야 된다. 2명 이상, 2명 너머로 있어야 된다. 2명 넘게 있어야 된다. 함께하는 사람은 혼자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홀로여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저마다 따로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는 있는데 이때도 글쎄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한 서울 안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저기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집 안에서도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하니까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 그러면 혼자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 집에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혼자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자라는 개념과 함께라는 개념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서로 통신한다든지 주고받는다든지 속마음을 이제 터놓을 수 있다든지 사귄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삶을 이어가는 사귀는 관계가 있으면은 모두 함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홀로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함께에는 이렇게 2명 이상 여럿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여럿이 따로따로 뿔뿔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하나의 일로 뭉친다든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소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귀는 이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함께라는 것은 행위하는 주체이고 무엇인가 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같이 하는, 다 같이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일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나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나는 함께 이제 중요한 또 그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자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아마 이 말일 겁니다. 우리라는 말이죠.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습관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밖에서 쓸 때는 우리 마누라, 우리 아이,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해서 이게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울 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라는 이 말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는 아주 깊은 이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함께의 주체이다. 좀 말이 되나요? 함께의 주체이다. 그러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우리 모두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함께의 주체이니까 나, 너, 남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함께 한다면
그들은 모두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나요? 네, 판단해 보시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버스만 같이 타고 가도 우리 나중에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버스 타고 왔어? 우리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어쨌든 어떤 일을 함께 하기만 같이 하기만 하면 우리라고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의 주체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무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뭘까요? 제가 이제 우리말은 병신말입니까? 라는 그 책 속에서 우리에 대한 정의를 뜻매김을 운명 공동체라는 아주 묵직한 말로 쓴 적도 있는데 여기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결국 울타리, 돼지우리 떠올라지시죠? 이렇게 꿀꿀꿀꿀 돼지들이 울타리, 그 돼지우리 안에 모여 삽니다. 이 울이죠.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라는 뜻인데 울에서 왔습니다. 울은 또 굴에서 왔고, 굴이라는 것은 더 어떤 위험을 피해서 들어간 곳이고, 또 운명 공동체이죠. 그 울에서 이제 좀 더 나오면 우리가 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함께 해 나가는, 다 같이 하면서 다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거듭거듭 되풀이하니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어떤 공동체, 모아리가 되는 겁니다. 이 모아리가 되면서 그 속에서 서로 뭉쳐서 살아가는, 무리지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라는 말은 아주 묘하게도 그런 공동체, 모아리에 속한 사람들 저마다가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대신하는 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라는 관점에서 나를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는 그렇게 드러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함께라는 이 범위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함께 주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되는 거니까 나만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된다면 나만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중불 나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이제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냐면, 아니 우리란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내가요 자기 잘난 척을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한 나를 무시하는 거고,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어법에서는 나라고 말할 때는 대개 그래서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속한 우리라는 집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죠.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중시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 중심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라는 낱말이 쓰이는 조건을 한번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 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자는 함께 해야 할 사람은 한 사람보다 많아야 되죠. 두 사람 넘어가 돼야 됩니다. 두 사람 넘어 얼마나 많을까요? 글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1억 명도 가능한가요? BTS 보니까 1억 명 같이 다운로드 받고 노래 즐기는 거 보니까 1억 명도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미의 분단으로 치자면 그 정도 훌쩍 넘어가겠죠. 어쨌든 함께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SNS 등을 통해 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겠다. 다음에 그들이 우리라는 울타리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였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가 안 되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우리라고 안 불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그냥 각자 일만 하고 서로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면은 그들은 그 일을 함께 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똑같은 일을 할 때 그를 나와 같이 우리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가 되려면 그와 나가 우리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같이 해야 된다. 이걸 더불어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일을 더불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더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더불어 하는 거.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저 일을 하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저마다의 일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맡아서 할 수 있다. 이것이 더불어 하는 것이죠. 근데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어쨌든 다 같이 하는 거다. 그러면 함께하는 말을 함께한다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 다른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로 다르게 하면서도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어떤 일들을 다 같이 더불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같이 지는 것,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제 함께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는 어디까지냐? 책임의 어떤 공동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사람들까지 여기가 함께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마음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를 본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 참사에 대해서 마음의 빛이 있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마음의 빛을 느끼고 실질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마지막 뜻입니다. 이렇게 쭉 늘어만 놓으니까 더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음에 제 2편이 있으니까 그때 기대해 보시고. 자, 함께 마지막 뜻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낱말은 서로라는 낱말입니다. 함께는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자리만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있는 거야. 사귄다라는 말은 서로 섞이는 겁니다. 마음을 서로 나누고 말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자기의 목도 아름이라고 말하는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섞여가는 거, 사귀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새끼줄이 꼬이듯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서로 이렇게 연관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의 차원인데요. 자, 이 서로라는 말은 사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 호를 사이박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때 사이, 때와 때의 사이. 공간은 빈 곳과 빈 곳의 사이, 뭐 이렇게 사이사이 있는데,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사이 자체가 아닙니다. 사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사이사이를 이어가는 보이지 않는 끈, 그 보이지 않는 줄을,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간의 그 인연을 이어가는 그 서로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이 안에 중요한 것은 숨어있는 서로입니다. 서로라는 말은 서글다, 서로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인데,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 맺기, 이것이 바로 우리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 관계의 핵심이 바로 서로라는 겁니다. 우리 관계의 핵심이 바로 서로다.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내니까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서로라는 것은 우리의 사이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서로도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서글다, 서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서로라고 한다면은 우리로 너와 나가 한데 아우러지는 이런 공동의 지평 또는 함께하는 자리가 없이는 서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이가 열리지 않고는 서로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럼 이런 사이 또는 이런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너와 내가 서로
왕래를 함으로써, 서로 오고 감으로써, 서로 섞임으로써 우리가 남이가 하는 방식으로 너가 내가 서로 오고 가는 방식으로 마음을 주고받고 터놓고 하는 방식으로 사귈 때 그 둘이 사이는 둘이 서로 사귀는 그 사이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좀 넓어지면 처음에는 그냥 공간적인 관계였다가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또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한 부부 관계로도 맺어지는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같이 느끼는 공감의 울타리가 동심원이 점점점 커지는 이런 것이 바로 서로 관계다. 그러니까 이 서로 관계가 바로 사이를 만들고 그 사이의 어떤 틀이 서로의 관계를 또 조율하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바뀌면 사이와 서로가 바뀌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맞짱 맴돌이 돌아가는 이런 연동성,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라는 것은 우리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이가 바로 서로이다. 서로가 바로 우리의 사이를 만들어지고 우리의 사이가 바로 서로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 또는 핏줄 같은 경우로도 얽혀질 수 있는 관계, 이런 것이 바로 서로 이렇게 벗으로 사귈 수 있는 사귀는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소속된 관계, 이것이 바로 서로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슨한 형태지만 실제로 어떤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서로 함께 나누면 주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sovereignty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말인데 적절한 번역어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 이것이 바로 sovereignty, 가장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주권이란 뜻이 아닙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장 높은 것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뒤에 서로 나누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 서로라는 것은 서로가 함께 나눌 때 힘이 더 커진다. 이렇게 해도 쉽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의 주체는 분명히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빠짐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다 같이 참여할 때, 다 같이 해나갈 때 같이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서서 박수만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한 거죠. 다 같이 하지만은 저마다가 따로따로 또 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공동 운명체죠. 그 가운데 그 낱말이 서로가 서로에게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관계에 의해서 조율되는 이것이 바로 함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다 같이 해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조율되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함께다. 이렇게 낱말의 뜻풀이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또 시원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이라는 낱말의 우리말 뜻풀이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공이라는 낱말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낱말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다르게 된 것은 이제 순례집이라는 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듭 순례집 세미나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순례집 세미나에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경복 선생님과 이섭 선생님, 그리고 많은 참여자 선생님들께, 주로 이제 화가들 이런 공공미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공공의 낱말 뜻 분석은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